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치과하고 있는 수원 민플러스 치과 원장 민봉기입니다. 다음 카페에 민봉기의 건프라월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모형 생활만 한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를 보면은 도료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요, 표면 정리, 도색하는 거,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와 관련해서 이런 이제 질문들에 대한 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도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감이에요. 물감. 물감은 뭐 그쵸, 수채화 뭐 그쵸, 유화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그쵸, 물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모형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료들이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하면은 보통 에나멜, 라카, 우레탄, 뭐 아크릴, 뭐 여러 가지 또 물감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모형에 사용하는 그런 도료들이 이런 정도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매와 용질, 예전에 뭐 학교 학생 시절에 이제 다 배웠던 거죠. 용매와 용질. 요게 이제 매트릭스고요. 얘가 필러. 용매, 용질. 요게 용매.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두 개를 섞어서 뭐 사용하는 그런 미숫가루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필러들이 어떤 게 있느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것도 있고 하이브리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용질이 이렇게 그러거나 아니면 한 종류로만, 또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게 있고요. 뭐 큰 것들이 그 마크로 필러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도료병 안에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역할을 하고 그 나머지 바탕이 되는 게 뭐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락하다 그러면 신너, 요거는 이제 안료, 뭐 입자, 도료의 입자, 색을 표현하는 그런 걸 이제 안료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우선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쭉 보면은 요 정도, 요게 이제 한 수성이죠, 수성. 요게 이제 유성. 유성이라는 건 이제 신너를 쓸 수 있다, 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용질의 성분에 따라서 라카 계열, 에나멜 계열, 우레탄 계열, 또 이제 수성이면 진짜 물을 쓰죠. 물을 쓰는데 뭐 그냥 수채화 물감도 있고 아크릴 또 이제 물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또 분류를 한다면은 요건 뭐냐, 얘네들은 가역성, 이건 비가역성. 여기까지. 한번 물성이 변하고 나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에나멜이나 라카 계열 같은 경우는 신너를 타서 너무 오랫동안 굳히지 않으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리무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유성의 신너를 사용하는 것들은 가역성인 이 부분을 가장 중시 여기고, 이걸 이용해서 도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법을, 다양한 기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강도가 있어요. 강도. 뭐가 더 제일 강도가 세느냐, 뭐 이쪽으로 갈수록 세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라카보다는 에나멜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 신너가 에나멜 신너가 라카를 녹일 수 없고 라카 신너는 에나멜까지도 녹일 수 있어요. 우레탄 신너도 있는데 얘네들은 조금 다른 개념. 그래서 얘네들 우레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굳고 나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상당히 좀 강한 재료. 아크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굳어지면은 다시 비가역성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요. 신너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그 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에나멜 뿌리고 라카 뿌리고 우레탄 뿌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에나멜 신너로 하면은 요 에나멜만 닦이죠. 라카랑 우레탄은 건들지 못해요. 아크릴도 마찬가지. 근데 라카 신너로 닦는다? 그럼 라카도 지워지고 에나멜도 지워진다라는 거죠. 우레탄 신너로 닦는다? 그럼 우레탄 지워지고 얘네들은 좀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 각각의 신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걸 이용해서 도색을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알고 도색을 하는 거와 모르고 도색을 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료의 기본적인 특성과 서로의 상호작용과 물성을 알아야지만 도움이 된다 라는 거고, 이렇게 주로 이제 라카 도료를 사용을 하죠. 에나멜은, 라카는 이제 주가 되고 에나멜은 부가 되고 이렇게 사용하고, 요즘은 우레탄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크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아크릴도 얼마든지 붓질을 하거나 에어브러쉬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 각각의 특성들이 좀 있어요. 휘발성, 아까 신너를 이용한다 그러면 휘발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휘발성, 물은 휘발성, 그렇죠, 냄새도 덜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크릴 도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렇죠, 굳기 때문에 건조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근데 라카와 에나멜은 건조 시간이 엄청 짧다라는 거죠. 휘발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얘네들은 휘발성이 없기 때문에 레벨링, 아크릴 같은 거 붓질이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면은 얘네들이 물성이 조금씩 그쵸, 덧칠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평평해지는 거, 이걸 레벨링이라고 해요. 이 평평해지는 작업, 이걸 표면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죠? 웨터빌리티, 흐름성, 그 다음에 뭐 젖음성, 웨터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장력, 이거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크릴 계열 우레탄까지, 우레탄은 건조 시간이 길고 얘네들이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뿌리고 나면은 이렇게 통통해지죠. 유광을 표현할 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도색을 할 때 보통 우레탄 계열의 도색을 쓰죠. 그리고 아크릴 같은 경우도 바로 굳지는 않아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레벨링이 가능하냐 안 하냐, 라카 같은 경우는, 에나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광이냐 무광이냐 반광이냐 아예 결정돼서 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조절을 하기보다는 제품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알갱이가 커질수록 약간 그 무광에 가깝고, 여기 뭐 메탈릭 도료, 입자 도료,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이쪽으로 갈수록 좀 순수하죠. 퓨어라 그래요. 퓨어. 이 도료도 이 안에 있는 도료 안에 안료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신너가 있을 거고요. 용매와 용지를 섞어주는 바인더가 또 있을 거고요. 뭐 방부제도 있을 거고, 또 그 안에
색을 조색을 많이 한 거일수록 또 다양한 색깔, 형광도 들어가고 뭐 펄도 들어가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혼합물이라는 거죠. 그 혼합물들이 최소한으로 없는 거, 기본 안료, 색상의 뭐 그쵸, 그 원색이라고 하는 걸 퓨어라고 그래요. 그 퓨어에다가 어떤 걸 섞냐에 따라서 뭐 레이싱 화이트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이탈리안 레드 뭐 이런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퓨어 레드는 정말 빨간색 안료랑 신너, 용매와 용질로 그냥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화이트도 잠깐 썼고 뭐 메탈릭 레드 그러면은 약간 은색 가루도 들어가 있고 또 뭐 그 밑을 받쳐주는 뭐 검은색도 들어가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그런 혼합 도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도료와 퓨어한 안료의 개념을 분명히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도료, 모형, 모델링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도료에 대한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도색을 한다. 도색을 한다라는 거는 표면에다가 말 그대로 피막을 붙이는 역할을 해요. 이 표면이라는 거는 모형의 그 표면을 얘기하는데 이 기본적인 재료가 다양하잖아요. 그냥 모형 그러면은 그냥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뭐 열 가소성 플라스틱 성형도 잘 되고 그렇죠, 막 휘어지고 다시 녹여서 막 부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플라스틱을 보통 PS라고 해요. 그리고 뭐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PE, 약간 탄성이 있는 폴리에틸렌 계열의 PE 재료도 있을 거고 우리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반 모형하는 쓰는 폴리아크릴레이트 약간 PC 계열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탄성이고 훨씬 더 강해요. 약간 아크릴 계열보다 PC 계열이 훨씬 더 강한 거. 이건 이제 뭐 알시카의 뭐 바디 뭐 이런 강도가 있는 재료죠. 그 다음에 뭐 레진, 메탈, 금속 부분에도 도색을 하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뭐 이렇게 부품 중에서 금속 재료랑 같이 사용을 하고 에칭 파츠 뭐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형의 표면에 어떤 식으로 이 아까 얘기했던 도료를 입힐 것인가, 그냥 그 표면에다가 바로 쭉 뿌리면은 걔가 딱 먹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모든 도료는 붙는 본드가 있어야 돼요. 마이크로하게 생각하자면은 그러면은 그 본드를 본딩의 역할을 하는 첫 번째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1차라고 하고 1차 도포제 그 이제 프라이머라고 해요. 프라이머라는 거 이거는 이제 기본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깔리는 표면에 바로 깔려서 본드의 역할을 하는 도료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PS는 뭐 서페이서, 뭐 PC 계열은 뭐 멀티 프라이머, 레진 프라이머, 메탈 프라이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표면에 그걸 붙여주기 위한 본드의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표면 정리입니다. 표면 정리. 표면이 거칠어요. 플라스틱 단차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를 부품을 붙였는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거칠어진 이런 부분을 보통 퍼티 작업을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죠. 일명 빠데 작업이라고 하죠. 그 퍼티의 작업을 해서 표면 정리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나서 이런 프라이머를 뿌려주는 거죠. 근데 이 표면 작업을 보통 우리가 모형을 한 1000방 정도, 이게 이제 사포의 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400, 600, 800, 1000, 1200, 1500 이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입자가 가늘어져서 유광을 표현할 때 좋아요. 이렇게 될수록 입자가, 사포의 입자가 거칠어지죠.
그래서 400, 800, 400, 600, 800, 1000방.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순서에 따라서. 근데 1000방으로 계속 민다? 그럼 표면이 그러면 1000방으로 다 된다? 아니에요. 이 정도 거칠기가 있으면 최소한 요 밑에 있는 피치까지는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야지만 그 다음에 자잘한 부분이 남아있고, 그래서 뭐 400방으로 밀고 그 다음에 600방으로 밀고 800방으로 밀어서 1000방으로 만들죠. 이 작은 부분을 또 1200방 밀고 1500방 밀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도료로 레벨링을 해주는 것처럼 표면 정리를 레벨링을 해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표면 정리라고 하는데, 퍼티를 이용해서 단차를 없애고 이 부분에다 도료를 일정하게 깔아주는 게 역할인데, 그 일정하게 깔아주기 전에 이 표면 정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를 서페이서, 이게 이제 서피스 프라이머란 뜻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말인데 서피스 프라이머예요. 서피스 프라이머에는 이 안에 퍼티 알갱이가 있겠죠. 그 방수에 따라서 1000방, 1200방, 1500방 있죠. 1000방을 뿌려주면 1000방의 사포로 퍼티를 이렇게 사포질한 것 같은 표면을 만든다. 1200방, 1500방은 훨씬 더 고운 사포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뿌려주면은 그 정도 방수의 표면에 그 평활도가 생긴다라는 느낌으로 된 거고, 이 뭐 멀티 프라이머, 레진 프라이머도 물론 그 안에 퍼티, 회색의 그 알갱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베이직 퍼티를 얘기하는 거죠. 알갱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프라이머의 서페이서 개념은 뭐 그레이, 화이트, 블랙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예전에 그레이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흑백 명암으로 명도를 조금 더 두드러지게, 콘트라스트를 좋게, 대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회색을 뿌리면은 표면의 거칠기와 굴곡을 훨씬 더 잘 보이게 되니까. 그러면 표면 정리를 하고 나서 도료를 그냥 딥다 붓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서페이서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은, PS 플라스틱 도료에는 서페이서가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이런 멀티한 그런 재료들, 탄성이 있는 그런 재료들한테는 멀티 프라이머를 반드시 뿌려줘야 돼요. 이걸 뿌리게 되면은 얘가 딱딱하고 대신 부러지죠. 얘는 탄성이 있어서 탄성이 움직이면 그 위에 얹힌 도료들이 크랙이 갑니다. 레진 프라이머는 레진에 잘 붙게 되어 있는 그 성분이에요. 레진 프라이머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당연히 뭐 회사에서는 서페이서를 레진에 뿌려도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땐 되죠. 한 10년 뒤에 그게 잘 유지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진의 화학적인 성분으로 붙는 재료를 쓰기 위해서 레진 프라이머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메탈 프라이머 그 위에 서페이서 뿌리고 도료를 붙이기도 하죠. 단 시간이 지나면은 이 내구성에서는 이런 프라이머를 어떤 걸 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확한 재료, 모형 재료의 표면에 표면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뿌려준다. 맞는 프라이머를 매칭돼서 뿌려준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PS 이런 플라스틱 그쵸, 인젝션 키트를 붙이고 나서 사포질을 어느 정도 해서 단차를 만들어 준 다음에 서피스 프라이머를 뿌리죠. 그래서 보통 한 800방 정도 사포한 다음에 1000방을 뿌리면은 1000방 사포한 것처럼 표면이 이제 만들어져요. 지글지글한 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단차를 보고 사포질을 조금 더 하죠. 하면은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여기는 서페이서가 좀 남아있고 이쪽 면은 갈려나간 그런 부분이 생기죠. 뭐 퍼티 작업을 했던 그런 자리라던가. 그렇게 됐을 때 사포질을 하고 나서 1000방을 뿌린 다음에 그 면을 조금 더 다듬은 다음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도료를 뿌리면 프라이머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도료를 본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료를 또 다시 붙이기 위해서 한 번 더 얇게 서페이서를 뿌려준다. 프라이머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보통은 서페이서가 2차까지 작업을 합니다. 뭐 3차, 4차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이제 그 모든 과정에서 세척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게 돼서 이 표면에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에는 이제 도료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아까 도료는 안료와 용매, 신너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신너는 여기에 초기 반응만 하지만 남아있진 않아요. 안료가 가서 붙는 거죠. 그 안료가 어떻게 잘 붙어서 피막 요 과정에서 어디가 실패가 적어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도료를 뿌렸는데 실패를 했다. 그럼 뭐 도료 탓, 회사 탓, 남의 탓, 환경 탓, 날씨 탓, 본인 탓은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충분히 알면 어디서부터 에러가 생겼는지, 어디에 먼지가 들어갔는지, 어느 부분에서 습기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분리제가 들어갔는지 그걸 충분히 알아야지만 어디서 분리가 일어나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 다음번에 문제를 반복되게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이 플라스틱 이 모형의 표면을 어떤 식의 마감으로 끝날 것인가. 그럼 보통 이제 유광 글로스가 있고 반광이 있죠. 세미 글로스, 그 다음에 무광 매트, 이걸로 이제 끝내는데 보통 유광, 반광, 무광 뭐 이거는 사실은 유광하고 무광을 섞으면 반광이 돼요. 그리고 표면이 거친 상태에서 유광을 아무리 뿌려도 유광이 되기가 힘들어요. 이 반광은 회사에서 자기네들끼리 비율을 가지고 유광과 무광을 섞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사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반광 다 뿌린 다음에 유광 뿌리면 유광이 짠, 또 유광을 막 뿌린 다음에 반광 뿌리면 반광이 짠, 무광이 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밑 하지의 표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거친 표현을 해서 질감을 하고 웨더링하고 이런 거는 실제로 무광이나 반광으로 막 작업을 해서 그 거친 표현을 표면 질감을 계속 유지해서 반광이나 무광으로 끝나는 모형도 있어요. 막 유화 작업도 하고 웨더링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모형, 건프라를 한다거나 에어롤을 한다거나 그런 좀 깔끔한 작업을 주로 한다 라면은 이 과정이 정말로 유광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필름을 붙인다? 기포가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투명도가 달라지는 거죠. 투명도가 반사를 일으키고 난반사를 일으키게 되면 점점 불투명도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도록 그 기포가 중간에 기재되지 않도록 잘 붙이면 유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거칠어지면 그 위에서 또 아무리 잘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평화람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최종적인 모형의 표면에 도료를 입히고 마지막으로 마감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을 계속 잘 유지해서 내가 원하는 유광을 만들겠다. 유광의 장점은 뭐예요? 표면이 고르니까 패널 라인이 있어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닦아내더라도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데칼을 붙여도 잘 붙어 있는다. 반광이나 무광이나 표면 작업이 안 되는데 데칼을 붙여서 데칼이 뜬다? 막 소프터, 세터 이런 걸 써서 데칼이 잘 붙는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막 녹여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데칼이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유광 작업을 계속 유지를 한 다음에 먹선까지 넣고 데칼까지 한 다음에 마감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형에서는. 또 우레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던 표면 장력이 아주 좋아서 오랫동안 좀 건조 시간이 좀 길죠. 건조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건조 지연, 리타더 마일드 신너를 섞으면 우리가 신너를 빨리 희석되고 빨리 휘발되고 빨리 날아가는 거 세척용이라고 하고, 모형용 신너, 그 다음에 희석용 신너는 리타더 마일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조 시간 지연을 시켜서 아무래도 조금 더 평활도가 좋고 그 안료의 입자가 일자로 펴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근데 우레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피막이 튼튼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롬 도색을 한다? 그러면은 마감제를 먼저 뿌리기도 해요. 우레탄 마감제를 먼저 뿌리고 그 위에다가 메탈릭 도료를 일자를 쫙 만들어줘서 가장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도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라카나 에나멜은 엄청 그렇죠, 휘발성이 좋기 때문에 빨리 건조가 되는 거죠. 대신 거친 표면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우레탄은 사실 거친 표면을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도료에 따라서 아까 퓨어한 거냐 메탈릭 도료냐 또 섞여 있는 도료냐 합성 뭐 여러 가지 혼합 도료냐에 따라서 이 뿌리는 양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고 도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지금 보면은 차폐력에 대해서, 차폐력, 이 도료는 차폐력이 조금씩 다 달라요. 아까 서페이서까지 올려놓으면 주로 보통 회색이잖아요. 회색 위에다가 노란색을 뿌렸다, 칙칙해져요. 명도가 떨어지고. 뭐 채도 뭐 이 부분도 이제 고려해 봐야 되고, 약간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얀색 이런 색종이,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노란색 물감을 뿌리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게 이제 차폐력이 약한 도료와 차폐력이 강한 도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차폐력이 약한 도료, 밝은색 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보통 밑색을, 하지 색깔이라고 해요. 밑색을 가려주는 뭐 베이스 화이트 같은 걸 예전에 뿌려줬어요. 요즘 도료가 좋아서 차폐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 차폐력이 좋은 도료들은 혼합 도료예요. 안에 막 하얀색도 다 깔려있고, 그래서 뿌리기만 하면 비중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일렬 배열을 해서 차폐력을 먼저 만들고 형광도료도 막 깔리고 그 위에 그 색깔을 내주고 그런 도료들이 많아요. 뭐 피니셔스 칼라 뭐 이런 거 발색이 좋다라는 애들이 보통 차폐력도 좋고 발색도 좋고 약간 형광빛을 내면서 파스텔 톤을 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퓨어한 부분에 노란색을 뿌린다 라면은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 뿌리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단 어두운 색깔이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탈릭 도료든 그런 쪽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단 도료의 표면을 서페이서 1500방보다 훨씬 더, 도료는 훨씬 더 입자가 적기 때문에 유광 블랙 이런 거를 깔아서 촉촉하고 평평하게 평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 뿌리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메탈릭 도료를 뿌린다, 그러면 그 안에 하지 색깔을 뭐 유광 블랙을 뿌려줘요. 왜? 거울을 만들 때 유리에다가 한쪽 면에다 은색을 뿌리고 거기다가 까만 필름을 붙이면 이게 바로 거울이에요. 빛의 반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까만색 위에다가 메탈릭 도료를 뿌리게 되면 하얀색 위에 그 위에 채우는 것보다 적은 도료 양이 들어가고 또 그만큼 발색이 좋아져요. 그런 부분. 또 아까 빨간색을 뿌릴 때 그 하지 색깔로 흰색과 노란색을 뿌리고 빨간색을 뿌리면 훨씬 더 발색이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밑색이 위의 상지 부분을 훨씬 더 발색이 좋아지는 그런 궁합들이 있어요. 그런 궁합들을 찾아서 해주게 되면 계속 빌드업을 시켜주면서
나중에 먹선도 넣고, 먹선 보통 에나멜로 넣죠. 에나멜로 넣고, 에나멜로 뭐 유광 뭐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에나멜도 항상 뭐 붓으로만 뿌리는 게 아니고 에어브러쉬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시아웃 하고, 그래도 먹선의 역할을 하게 되고, 데칼 붙이고, 이런 마감, 뭐 UV, 뭐 슈퍼 클리어, 뭐 덜코트,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레탄 마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어느 정도 이 필름 시크니스를 두껍게 만들면 만들수록 실패가 분리가 많이 되겠죠.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피막의 두께가 보통 이제 도색하고 나서 관절 있는 부분에 다 까진다. 그럼 그거를 감안해서 도료의 필름 시크니스까지 다 감안해서 더 그 부분을 사포질 해서 조금 더 헐겁게 만든 다음에 도색을 해서 그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고차원적인 작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에어브러쉬 하면은 엄청 막 대단할 것 같죠. 말 그대로 에어브러쉬고 도료가 들어가는 도료 컵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공기를 전달해주는 막 컴프레서 탱크 이만한 거 가지고 뭉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주게 되면 얘가 이제 컴프레서 역할을 하죠. 컴프레서, 미니 컴프레서인데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요 라인을 따라서 에어를 공급을 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필터도 뭐 레귤레이터, 필터, 탱크, 리저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작업을 생각한다면은 요게 에어브러쉬 보통 더블 액션이라고 합니다. 싱글 액션은 뭐냐면 누르기만 하면 발사가 되는 거고 도료랑 같이 얘는 누르면은 그렇죠? 공기가 나오고 눌러서 뒤로 빼면은 도료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얘가 도료 양을 조절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도료 컵이 있고 여기에 니들이 하나 있어요. 이 니들이 이렇게 뒤로 당기면은 여기 잡혀 있어서 뒤로 당기면은 얘네가 뒤로 빠지면서 열립니다. 그래서 공기는 이 안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해놓고 그 공기의 압을 조절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고요. 도료는 여기다가 넣고요. 그래서 이 니들이 뒤로 쭉 빠지면은 공기가 이렇게 쭉 나가 기본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꽉 차 있겠죠. 그래서 누르면은 공기가 나가고요. 이 누르는 버튼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온오프 기능이. 그래서 쭉 누르고 공기가 나가죠. 그 공기의 양을 얘가 줄여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은 공기의 양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건 누르는 건 공기의 양, 이걸 당겨주면은 이 도료의 양이 여기 보면 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니들이 여기 있다가 막혀 있다가 뒤로 이렇게 빠지면 이 도료가 바깥으로 압축 공기랑 같이 나가면서 스프레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에어 브러쉬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자동 온오프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료 컵에다가 요건 그냥 물이에요. 물을 조금 부어주고 얘가 까만색 배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나.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나가는 게 보일 거고, 보시면은 얘를 꼭 누르고 안 나가요. 그러다가 뒤로 이렇게 딱 빼면은 이렇게 나가죠. 하얀 것들이 보이죠. 나가는 거 누르기만 하면 에어만 나가고, 에어를 조절하는 거는 요거고, 요거는 조절한다고 해서 얘가 움직이는 트리거에 움직이는 그 범위를 제한을 걸어준다 라고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잘 조절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르는 감도로 조절을 하는 거고, 얘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얘가 많이 나가게 되죠. 분무량을 조절하는 거죠. 도료의 분무량.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줄여주면은 내가 장시간 그 일정한 양으로
뿌리고 싶다 라면은 얘를 이렇게 줄여줘서 일정한 양만큼만 나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걸 더블 액션이라고 해요. 보통 더블 액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이로 그 희석된 도료와 얘가 이제 나가는 그 압력, 공기의 압력, 압축 공기의 압력이 중요한데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에어브러쉬는 지금 이게 3호기예요. 3호기. 3호. 여기 이제 구멍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 거죠. 뭐 1호부터 뭐 5호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모형은 3호, 4호, 5호, 2호까지는 좀 힘들고 3호에서 5호 정도를 사용합니다. 5호 이상 되면 훅기라고 아예 그냥 도료 컵이 이만하고 막 이렇게 트리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압력을 어떻게 씁니까? 희석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자, 이제 프라이머까지 다 하고 도료를 뭐 하지 작업, 뭐 차폐력을 위한 작업까지 다 해서 실제 안료가 이 안에 일정하게 나열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럼 아까 에어브러쉬에서 여기서부터 충 하고 쏘면 여기에 닿죠. 그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용질과 용매, 신너가 포함되어 있는 게 공기를 타고 여기서 출발해 갖고 여기에 팍 하고 붙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압력을 엄청 세게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여기까지 닿는 속도를 조금 빨리 한다면은 얘가 신너가 날아가 확률이 좀 적은 상태로 도착을 하겠죠. 얘가 천천히 슬로우로 패스트 슬로우로 쭉 가서 붙는다? 그러면은 얘가 신호가 다 날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붙으면은 얘가 촉촉하게 일정한 비율로 얘가 용매와 용질이 잘 붙고 그 밑에 있는 하지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용매가 이 부분을 녹여서 용질이 안료가 그 안에 잘 붙어 있고 일렬로 잘 배열되는 게 목표인데,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너가 어느 정도까지 얘가 들어가서 표면 장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신너가 날아가는 건조 과정이 지난 다음에 일렬로 잘 안료가 배열이 됐다. 그럼 이제 유광을 유지하고 도색이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뭐 방광이나 뭐 다른 걸 뿌렸을 땐 제외하고 가까이 뿌려서 압력을 세게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용매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그 안에서 용매가 막 튀어나가죠. 우리가 도색을 했는데 막 이렇게 막 물결 모양으로 된다거나 막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희석 비율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서 뿌리거나 이 유속을 좀 조절을 해서 하면은 괜찮아요. 얼마큼 멀리 떨어져서 뿌리느냐, 그 다음에 압력을 얼마큼 세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압력을 줄이더라도 가까이서 뿌린다면 적당한 그 부분을 만들 수 있겠죠. 얘는 좀 더 퍼지는 각도고 얘는 좀 덜 퍼지는 각도겠죠.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희석량과 그 다음에 이 컴프레서의 압력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뭐 메가파스칼에서 뭐 희석 비율은 몇 대 몇, 그거는 이제 그 제조사마다 추천하는 부분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레인지로 나와 있죠. 몇 대 몇에서 몇 대 몇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촉촉하게 하고 유광 작업을 하겠다 라면은 신너가 더 날아가지 않게 일부러 거친 작업을 해서 질감을 표현하겠다 그러면은 압력을 좀 천천히 해서 멀리서 이렇게 흙 뿌리듯이 뿌리면 얘네가 다 날아가면서, 신너가 다 날아가면서 거기에 안료들만 툭툭툭 붙으니까 일렬로 배열 안 되고 툭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막 돌무덤처럼 쌓아지는 거죠. 그게 질감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에어브러쉬의 기법과 그 다음에 압력을 조절하는 거, 분사량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희석량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는 그 안료 알갱이의 두께와 혼합되어 있는 양상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거지, 굳이 뭐 그걸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백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 그 모형하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게 백화 현상이에요. 다 잘하고 나서 마감제 뿌릴 때 비 오는 날 저기 안 뿌려야 되는데 하면서 쫙 뿌렸는데 이렇게 다 일어났다. 그때 응급처치 방법은요, 신너를 조금 뿌려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많이 뿌리면 안 되겠죠. 표면이 거칠게 되고 중간에 이 투명도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백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중간에 이 입자가 가면서 수분이랑 합쳐져서 이 중간에 갭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백화 현상이라는 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맑은, 건조되지 않은 오물이, 이제 이물질이 중간에 개입되지 않는 작업을 생각해야지만 백화 현상이 적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표면이 거칠어진 부분을 신노로 살짝 녹여내는 것도 백화 현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료, 표면 정리, 도색 하는 방법,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는 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요거는 메가 사이즈 자크를 풀 스크래치 빌드를 해서 조니 라이덴 전용기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유광의 느낌, 애플레드 개발 당시에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이런 게 이제 유광, 요게 이제 방광 마감을 했을 경우에 이런 느낌이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무광이죠. 무광. 먼지도 많지만 무광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감의 질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5년도에 한국 대표로 바카크라는 건담 베이스에서 이제 하는 그런 대회에 나가서 홍콩대회까지 나갔던 디오라마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PG 스트라이크 외에는 풀 스크래치 빌드를 해서 만든 부분이고요. 이거는 영웅단판 레진이죠. 레진. 단순한 레진 색깔이 어떤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웨더링하고 거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파손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준 48:1 사이즈의 퍼스트 건담입니다. 아무쪼록 초심자분들이 한번 도전을 하려는데 좀 망설여진다 라면은 한번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도전을 하시면은 조금 더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봉기 TV의 민봉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